여보, 생일 축하해요. 정숙이 밝은 미소로 차 한 잔을 건넸다. 이게 생일 선물이에요. 서류 봉투를 꺼내는 정숙의 손이 떨리지 않았다. 이혼 서류예요. 도장 찍어요. 대신 지금부터 당신 이름으로 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도균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고 말수는 놀란 표정으로 정숙을 바라보았다. 몰라요? 정말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휴대폰에서 재생되는 CCTV 영상 속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이 보였다.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늦가을, 오정숙은 병원 침대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70세의 나이에 무릎 수술을 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어요. 전통시장에서 40년을 일하며 몸을 혹사시킨 결과였죠.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채소를 다듬고 무거운 상자들을 나르며 살아온 세월이 고스란히 무릎에 쌓여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한 번도 쉬어본 적 없이 가족을 위해 뼈가 부서져라 일해온 결과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정수가 괜찮아? 아픈 곳은 없고? 남편 나도균이 문병을 와서 물었지만 정숙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72세인 도균은 평소에도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50년이 다 되어 가지만 여전히 서로에게 어색한 부분들이 있었죠. 특히 감정 표현에는 더욱 서툴렀고 아픈 아내를 위로하는 방법도 잘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저 묵묵히 곁에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나 드디어 퇴원하는 날이 왔어요. 정숙은 목발을 짚고 천천히 걸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집은 그대로였지만 왠지 낯설게 느껴졌어요. 병원에서 지낸 시간이 길었던 탓일까요? 아니면 나이가 들면서 익숙했던 것들이 새롭게 보이는 건일까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집안의 냄새조차 예전과 달랐습니다. 정수가 앉아 있어. 내가 다 할게. 짐도 내가 정리할 테니까 무리하지 마. 도균이 정숙을 소파에 앉히며 말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친절한 모습이었어요. 정숙은 조금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고마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서로를 더 아끼게 되는 건가 싶었거든요. 50년을 함께 살면서도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준 적이 많지 않았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부부 사이가 더 좋아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며칠 후 도균이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평소보다 신중한 표정이었어요. 정수가 내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으니까 간병인을 구했어. 내일부터 올 거야. 집안일도 도와주고 내 몸조리도 도와줄 거야. 정숙은 깜짝 놀랐어요. 간병인이라니요. 병원에서도 혼자서 다 해냈는데 집에서 간병인이 웬 말인가요? 게다가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될 텐데요. 여보,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목발만 있으면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거든요. 아니야, 무리하면 안 돼. 재활 운동도 제대로 해야 하고 약도 시간 맞춰서 먹어야 하잖아. 내가 직접 알아보고 구한 사람이니까 믿어도 돼. 도균의 말투에는 평소와 다른 단호함이 있었어요. 마치 이미 결정된 일이라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반대하지 않기로 했어요. 남편이 자신을 걱정해서 하는 일이니까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경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도균이 서둘러 문을 열자 중년 여성 한 분이 들어왔어요. 키는 보통이고 단정한 옷차림에 밝은 미소를 지닌 분이었습니다. 머리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손가방도 정돈되어 있어서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최말순입니다. 앞으로 어머님 간병을 맡게 되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말수는 정숙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65세 정도로 보이는 나이에 경험이 많아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손도 깔끔하고 말투도 자상했습니다. 간병인으로서는 적격인 것 같았어요. 어머님, 편하게 계세요. 제가 모든 걸 도와드릴게요. 집안일부터 어머님 간병까지 다 맡겨두세요. 하지만 정숙은 말순을 보는 순간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 얼굴이었거든요. 하지만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나이가 들면 모든 사람이 비슷해 보이는 법이니까요. 말수는 첫날부터 정말 친절했어요. 약을 시간에 맞춰 챙겨주고 식사도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었습니다. 집안 청소까지 깔끔하게 해주니 정숙은 점점 마음을 놓게 되었어요. 정말 경험이 많은 간병인 같았거든요. 어머님, 물리치료 시간이에요. 무릎 운동을 꾸준히 해야 빨리 좋아져요. 조금 아파도 참고 하셔야 해요. 말순이 정숙의 무릎을 마사지해주며 말했습니다. 손길이 능숙하고 부드러웠어요. 마사지 기법도 전문적인 것 같았고 혈자리도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정숙은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말순이 집안의 물건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찾아서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오는 사람치고는 너무 익숙한 모습이었거든요. 말순 씨, 설탕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아, 여기 찬장 두 번째 칸에 있어요. 맨 오른쪽 구석에 있을 거예요. 말순은 망설임 없이 정확한 위치를 말했어요. 심지어 세부적인 위치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아무리 간병인 경험이 많아도 집마다 물건을 두는 위치가 다른데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또 다른 이상한 점은 도균의 태도였어요. 평소에 집에 있는 시간이 별로 없던 도균이 요즘은 자주 집에 머물렸습니다. 그리고 말순과 대화할 때는 평소보다 훨씬 편안한 모습이었어요. 마치 오래된 지인과 대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균 씨,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산책하기 딱 좋은 날씨예요. 그러게요. 말순 씨도 잠깐 나가서 바람이라도 쐬고 오세요. 너무 집에만 계시면 답답하실 텐데요. 둘의 대화를 듣고 있으면 마치 친구 사이 같은 느낌이었어요. 존댓말을 쓰긴 하지만 어투나 분위기가 너무 자연스러웠거든요. 정숙은 점점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숙은 화장실에 가려다가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어요. 도균과 말순이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이가 의심하는 것 같은데 너무 눈치가 빨라서 걱정이야. 괜찮아요.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까요. 조금만 더 조심하면 돼요. 정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엇을 의심한다는 건지, 무슨 증거를 말하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숨겨진 일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날 밤 정숙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감이 계속 커져갔어요. 말순이라는 여자가 단순한 간병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 여자 어디서 봤더라. 간병인이라기엔 손이 너무 익숙해. 우리 집을 너무 잘 알고 있어. 정숙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말순의 얼굴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분명히 어디서 본 얼굴인데 도대체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불안한 느낌이 단순한 착각은 아닐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정숙의 의심은 점점 더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말순이 집안일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니 단순히 집을 잘 아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자신의 집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창고의 물건들의 위치,
조미료가 있는 곳, 심지어 정숙이 평소에 사용하던 개인적인 물건들까지 너무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혈압약 드실 시간이에요. 말순이 약을 가져오면서 정숙의 화장대 서랍을 자연스럽게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정숙은 깜짝 놀랐어요. 화장대 서랍이 평소와 다르게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특히 자신이 소중히 간직하던 작은 반지가 원래 있던 자리에 없었습니다. 말순 씨, 혹시 제 반지 보셨어요? 작은 은반지 말이에요. 아, 반지요? 아무것도 못 봤는데요. 어디에 두셨는지 기억나세요? 말순은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정숙은 뭔가 어색한 느낌을 받았어요. 말순의 시선이 자꾸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정숙이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말순이 설거지를 하며 손을 씻는데 그 손에서 반짝이는 것이 보였어요. 자세히 보니 바로 자신의 은반지였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말순 씨, 그 반지가 제 거네요. 어머, 죄송해요. 아까 청소하다가 바닥에 떨어진 걸 주워서 껴봤어요. 너무 예뻐서 그만. 죄송합니다. 말순은 황급히 반지를 빼서 정숙에게 건네주었어요. 하지만 정숙은 이상했습니다. 그 반지는 화장대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하던 것인데 어떻게 바닥에 떨어져 있었을까요? 게다가 청소하다가 주웠다면 왜 바로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끼고 있었을까요? 그때 도균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정숙이 상황을 설명하려 하자 도균은 예상외의 반응을 보였어요. 정수가 괜한 걸로 시비 걸지 마. 말순 씨가 실수한 거잖아. 그렇게 예민하게 굴면 어떡해. 정숙은 어이가 없었어요. 자신의 물건을 남이 멋대로 끼고 있었는데 남편은 오히려 자신을 나무라고 있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도균이 말순을 두둔하는 모습이었어요. 여보, 저는 그냥. 아, 알겠어. 더 이상 말하지 마. 말순 씨도 기분 나쁘실 텐데. 도균은 정숙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정숙은 혼자 남겨진 채로 말순과 마주 앉아 있었어요. 말순은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그 눈빛 어딘가에는 다른 감정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조용히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뭔가 변한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화장대부터 시작해서 옷장, 서랍장까지 하나씩 살펴보니 미묘한 변화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물건들의 위치가 조금씩 바뀌어 있었고 특히 개인적인 서류들이 들어있는 서랍이 평소와 다르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며칠 후 정숙은 더욱 충격적인 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편함에서 카드 고지서를 가져오는데 평소보다 두꺼운 느낌이 들었어요. 집에 와서 고지서를 열어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용 내역들이 가득했습니다. 호텔 다이닝에서의 식사비, 고급 레스토랑 이용료, 심지어 보석점에서의 구매 내역까지 있었어요. 사용 일자를 확인해 보니 대부분이 자신이 병원에 입원해 있던 기간이었습니다. 정숙은 손이 떨렸어요. 도대체 누가 자신의 카드를 사용한 것일까요? 이게 무슨 일이지? 정숙은 고지서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커플 마사지숍, 고급 한정식집, 백화점 명품관까지 자신이 절대 갈 수 없는 곳들의 이용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금액도 상당했어요. 한 달 동안 사용된 금액이 평소에 몇 배나 되었습니다. 정숙은 급히 카드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카드사에서는 정상적인 사용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본인 명의의 카드이고 비밀번호도 정확히 입력되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럼 누가 제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말인가요? 고객님, 비밀번호 관리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혹시 가족분께 알려주신 적은 없으신가요?
정숙은 전화를 끊고 생각해 보았어요. 자신의 카드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도균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도균이 이런 곳들을 다닐 리는 없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그때 문득 말순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집안의 모든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순. 자신의 개인적인 물건까지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말순. 혹시 말순이 자신의 카드를 사용한 것은 아닐까요? 정숙은 조심스럽게 아들 나상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상우는 45세로 평소에 꼼꼼한 성격이라 이런 일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상우야, 엄마 카드 고지서 좀 이상한 것 같아. 시간 있을 때 한번 와서 봐줄 수 있어? 왜요? 무슨 일이세요?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려워. 직접 와서 보면 알 거야. 다음 날 저녁 상우가 집에 왔어요. 정숙은 조용히 상우를 방으로 데리고 가서 카드 고지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상우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이 금액들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나도 모르겠어. 병원에 있을 때 사용된 건데 내가 이런 곳에 간 적이 없거든. 상우는 고지서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커플 마사지와 고급 레스토랑 이용 내역을 보고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이건 혼자서 사용할 수 있는 곳들이 아니에요. 누군가와 함께 다닌 거예요. 그럼 누가? 상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 여자는 아버지가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이에요. 간병인이 아니라. 정숙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상우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말순이 단순한 간병인이 아니라 도균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얼마나 오래된 사이인데?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아버지가 가끔씩 만나던 사람이라고 들었어요. 정숙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말순이 집을 너무 잘 아는 이유, 도균과 너무 자연스러운 관계, 그리고 자신의 카드를 사용한 이유까지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그날 밤 정숙은 화장대 서랍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닫아둔 것인데 누군가 뒤져본 흔적이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말순은 간병인이 아니라 남편의 상간녀였던 것입니다. 상우가 떠난 후 정숙은 혼자 남은 방에서 카드 고지서를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자신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도균과 말순이 자신의 카드로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호텔 다이닝에서의 저녁 식사, 커플 마사지, 고급 보석점에서의 쇼핑까지 마치 신혼부부처럼 행동하고 있었던 거죠. 정숙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자신이 아픈 동안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니. 게다가 그 비용을 자신의 카드로 지불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어요. 다음 날 정숙은 일찍 일어나서 말순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는 단순한 의심이었다면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증거를 찾아야 했어요. 말순은 여전히 친절한 간병인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정숙의 눈에는 모든 것이 연기로 보였습니다. 어머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무릎 상태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말순이 정숙의 무릎을 만지며 말했지만 정숙은 소름이 돋았어요. 저 손이 자신의 카드를 들고 남편과 함께 쇼핑을 했다고 생각하니 역겨웠습니다. 네, 많이 좋아졌어요. 정숙은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대답했어요. 아직은 섣불리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오후에 도균이 외출을 한다고 했을 때
정숙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말순도 함께 나가려는 모습이었습니다. 말순 씨도 나가세요? 네, 도균 씨가 마트에 가신다고 해서 필요한 물건들 좀 사려고요. 둘이 함께 나가는 모습을 보니 정숙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간병인이 환자를 두고 고용주와 함께 외출하는 것이 정상일까요? 게다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함께 나가는 모습은 영락없는 부부 같았습니다. 정숙은 급히 카드사에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실시간으로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고객님, 온라인으로 실시간 사용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알림 서비스도 신청하실 수 있고요. 그럼 지금 당장 설정해 주세요. 몇 분 후 정숙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자신의 카드로 대형마트에서 9만 원이 결제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간을 확인해 보니 도균과 말순이 나간 지 30분 후였어요. 정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어요. 이제 행동에 나설 때였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냉정하고 치밀하게 준비해야 했습니다. 저녁에 둘이 돌아왔을 때 정숙은 아무렇지 않은 척 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먼저 더 확실한 증거를 수집해야 했고, 그 다음에는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했어요. 정수가 마트에서 내가 좋아하는 과일 사왔어. 도균이 태연하게 말했지만 정숙은 이제 그 말이 거짓말처럼 들렸어요. 자신의 카드로 다른 여자와 쇼핑을 하고 와서는 마치 자신을 위해 산 것처럼 말하고 있었거든요. 고마워요. 정숙은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더 이상 그들의 연기를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인터넷으로 증거 수집 방법에 대해 검색해 보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검색 결과 CCTV 설치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도균과 말순이 또 함께 나간 사이에 정숙은 아들 상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상우야, 엄마가 부탁할 일이 있어. 집에 몰래 카메라 좀 설치할 수 있을까? 엄마, 왜 갑자기 그런 걸 설치하려고 해요? 어제 너한테 말한 그 일 때문이야.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상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알겠다고 했어요. 어머니의 심정을 이해한다는 듯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오늘 퇴근하고 바로 갈게요. 작고 눈에 잘 안 띄는 걸로 준비해서 갈게요. 그날 저녁 상우가 소형 카메라 몇 개를 가지고 왔어요. 거실과 침실, 그리고 주방에 눈에 띄지 않게 설치했습니다. 엄마, 이 카메라들은 움직임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녹화되고 휴대폰으로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요. 고마워, 상우야. 며칠 후 정숙은 충격적인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낮잠을 자는 사이에 거실에서 도균과 말순이 나란히 소파에 앉아 술을 마시며 다정하게 대화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마치 진짜 부부처럼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들의 대화 내용이었어요. 여보, 정숙이야 뭐. 오래 못 살 거야. 나이도 많고 몸도 안 좋으니까. 이제 우리 둘이 살 집은 이 집이야. 도균의 말에 말순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러게요. 정숙이 언니도 참 순진해요. 자기 남편이 바람 피우는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간병인인 줄 알고 있으니 편하네. 앞으로도 이렇게 지내자. 정숙은 영상을 보며 온몸이 떨렸어요. 자신이 죽기를 바라고 있다니. 그것도 자신의 집에서 자신이 잠들어 있는 동안에 그런 말을 하고 있었다니. 배신감을 넘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참았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지게 됩니다. 냉정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복수를 계획해야 했어요. 정숙은 영상 파일을 여러 곳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으니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며칠 후 정숙은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어요. 이혼과 관련된 상담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변호사는 정숙이 가져온 증거들을 검토한 후 말했어요. 증거가 매우 확실하네요.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일단 이혼 의사를 밝히시고 상대방이 협의 이혼에 응하지 않으면 조정이나 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정숙은 변호사와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마지막 계획을 실행할 때가 왔습니다. 도균과 말순이 자신을 속이고 있다면 자신도 그들을 속일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정숙은 마지막으로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사용된 금액이 300만 원을 넘었어요. 모두 도균과 말순이 함께 사용한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장을 내야겠어. 정숙은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될 것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오늘은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마지막 기회였어요. 도균과 말순이 아직 잠들어 있는 사이에 정숙은 휴대폰으로 CCTV를 확인했습니다. 어젯밤에도 두 사람이 거실에서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어요. 정숙이는 정말 눈치가 없어. 우리가 이렇게 지내는 줄도 모르고. 말순의 목소리가 화면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정숙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참았어요. 이제 곧 모든 것이 끝날 테니까요. 오전 10시쯤 도균이 정숙에게 다가왔어요. 정숙아, 나 오늘 친구들이랑 만나기로 했어. 저녁 늦게 들어올 거야.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정숙은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비웃었어요. 친구들이 아니라 말순과 만날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모르는 척해야 하는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도균이 나간 후 말순도 핑계를 대며 외출을 준비했어요. 어머님, 저도 잠깐 시장에 다녀올게요. 저녁 반찬 좀 사와야 해서요. 네, 다녀오세요. 두 사람이 모두 나간 후 정숙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상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상우야, 지금 당장 올 수 있어? 오늘 일을 마무리해야 할 것 같아. 네, 지금 바로 갈게요. 상우가 도착한 후 정숙은 그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CCTV 영상, 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두 사람의 대화 녹음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엄마,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먼저 집안에 추가로 카메라를 몇 개 더 설치하자. 오늘 밤이 마지막 기회일 것 같아. 상우는 어머니의 결연한 표정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대신 더 정교한 소형 카메라들을 침실과 주방에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엄마, 이제 모든 공간이 녹화돼요. 음성도 선명하게 들릴 거고요. 저녁 8시쯤 도균이 집에 돌아왔어요. 술 냄새가 났고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말순도 곧이어 돌아왔는데 둘 다 어딘지 모르게 들뜬 분위기였어요. 정수가 저녁 먹었어? 네, 간단히 먹었어요. 그래, 나도 밖에서 먹고 왔어. 도균은 거실 소파에 앉으며 말순에게 눈짓했어요. 말순은 자연스럽게 도균 옆에 앉았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웃었어요. 저들이 자신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는지 이제 확실히 알 수 있었거든요. 어머님, 일찍 주무세요. 제가 설거지하고 정리할게요. 고마워요, 말순 씨. 그럼 먼저 들어가 있을게요.
정숙은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지만 실제로는 잠들지 않고 휴대폰으로 실시간 영상을 지켜보았어요. 과연 두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난 후 거실에서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어요. 도균과 말순이 나란히 침대에 앉아 술을 마시며 다정히 웃고 있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마치 신혼부부처럼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여보, 정숙이 정말 눈치가 없네. 우리가 이렇게 지내는데도 전혀 모르고 있어. 말순이 도균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어요. 그러게. 병원에 있을 때부터 우리 둘이 계속 만나고 있었는데 간병인인 줄만 알고 있으니까 편하지. 도균의 대답에 정숙은 온몸이 떨렸어요. 자신이 병원에서 수술받고 아파하고 있을 때 이 두 사람은 자신의 카드로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숙이 언제까지 버틸까? 나이도 많고 몸도 안 좋은데. 몰라. 하지만 우리는 계속 이렇게 지내면 돼. 어차피 이 집도 4명이니까. 도균의 말에 말순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정숙이가 죽으면 우리가 이 집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네? 당연하지. 그때까지만 조금 더 참자. 정숙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니. 그것도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돈으로 사랑을 나누면서 말이에요. 이제 정말로 참을 한계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여전히 참았어요. 내일이 바로 그들에게 벌을 내릴 날이었거든요. 다음 날은 도균의 73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정숙은 일찍부터 일어나서 생일상을 준비했어요. 도균이 좋아하는 음식들로 정성스럽게 차렸습니다. 마지막 만찬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여보, 생일 축하해요. 정숙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도균에게 차 한 잔을 건넸어요. 도균은 기분 좋게 받아 마셨습니다. 고마워, 정숙아. 나이 먹을 때마다 내가 더 고마워져. 도균의 말에 정숙은 속으로 비웃었어요. 고맙다면서 왜 바람을 피우고 있을까요? 여보, 생일 선물이 있어요. 정숙은 서류 봉투를 꺼내서 도균에게 건넸어요. 도균은 궁금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이게 뭐야? 이혼 서류예요. 생일 선물이에요. 도균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말순도 놀란 표정으로 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숙아, 갑자기 이게 무슨... 도장 찍어요. 대신 지금부터 당신 이름으로 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정숙의 차분한 목소리에 도균은 어리둥절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아, 무슨 말이야? 갑자기 왜 이래? 몰라요? 정말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정숙은 휴대폰을 꺼내서 CCTV 영상을 재생했어요. 어젯밤 도균과 말순이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도균과 말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들의 모든 행동이 녹화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정숙아, 이건 오해야. 우리는 그냥... 오해요? 그럼 이것도 오해인가요? 정숙은 카드 고지서를 꺼내서 테이블에 펼쳤어요. 지난 몇 달간의 사용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제 카드로 데이트하신 것도 오해인가요? 도균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정숙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다고요?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정숙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도장 찍으세요. 안 그러면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법정에서 만나요. 도균은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만약 법정에 가면 더 큰 곤란에 처할 게 뻔했거든요. 이혼 서류에 도장이 찍히는 순간
정숙의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도균이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는 순간 정숙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며 도균에게 보여주었어요. 이혼 서류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였거든요. 여보, 아니 도균 씨. 이제 남남이니까 존댓말 할게요.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주셔서 고마워요. 정숙의 차분한 목소리에 도균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정숙아, 그만하자. 내가 잘못했어.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하면 늦어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건 이것만이 아니거든요. 정숙은 휴대폰을 들고 몇 군데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카드사였습니다. 여보세요. 카드 도용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 즉시 카드 정지시켜 주세요. 도균과 말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정숙이 무엇을 하려는지 점점 감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개월간 부정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배상을 요구할 거예요. 증거 자료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카드사와의 통화를 마친 정숙은 두 번째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는 경찰서였습니다. 신분 사칭과 카드 부정 사용에 대해 신고하려고 합니다. 네, 증거 자료도 모두 준비되어 있어요. 말순이 갑자기 일어나서 정숙에게 달려들었어요. 언니, 제발 그만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정숙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을 굳게 먹었거든요. 말순 씨, 아니 최말순 씨. 간병인 자격증부터 확인해 봐야겠네요. 혹시 가짜는 아니죠? 말순의 얼굴이 더욱 하얘졌어요. 정숙의 예상대로 말순은 간병인 자격증이 없었습니다. 허위 경력으로 일해온 것이었어요. 그리고 보험금 허위 청구도 확인해야겠네요. 제 명의로 간병비 청구한 것도 알고 있어요. 정숙은 미리 조사해둔 모든 정보를 하나씩 공개하기 시작했어요. 말순이 여러 집에서 간병인으로 일하면서 보험금을 부정하게 청구했다는 사실까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전화는 채권회수업체였어요. 안녕하세요. 카드 부정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의뢰하려고 합니다. 총 35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도균이 급히 말을 끊었어요. 정수가 제발 그만해. 내가 다 갚을게. 이미 늦었어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도균 씨 명의로 된 재산이 거의 없던데요. 어떻게 갚을 거예요? 정숙의 말에 도균은 말문이 막혔어요. 실제로 도균 명의의 재산은 별로 없었습니다. 집도 정숙 명의였고 예금도 대부분 정숙 명의였거든요. 그리고 도균 씨, 이제부터는 이 집에서 나가셔야 해요. 이혼했으니까 더 이상 같이 살 이유가 없죠. 정수가 갑자기 어디로 가라는 거야? 그건 도균 씨가 알아서 해결하셔야 할 문제예요. 말순 씨와 함께 세보금자리를 찾으시겠죠. 정숙은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도균을 집에서 내보내고 카드 부정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말순의 허위 간병인 활동을 신고하는 것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순 씨, 앞으로는 다른 집에서 간병인 일을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자격증도 없고 이런 전력이 있으면 아무도 믿고 맡기지 않을 테니까요. 말순이 울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요? 제가 병원에서 아파하고 있을 때 제 카드로 데이트 즐기시면서 용서를 바라세요? 정숙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전화는 변호사 사무실이었어요. 변호사님, 이혼 서류 처리 완료되었고요.
이제 손해배상 소송 준비해 주세요. 증거 자료는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자료와 카드 부정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모두 청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정숙은 도균을 바라보았어요. 도균 씨, 변호사가 위자료 3천만 원과 카드 부정 사용 손해배상 350만 원을 청구할 거래요. 총 3,350만 원이네요. 도균의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그런 큰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정수가 내가 어떻게 그런 돈을. 그건 도균 씨가 알아서 해결하셔야 할 문제예요.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운 대가니까 감수하셔야죠. 5번째 전화는 아들 상우에게였어요. 상우야, 이제 다 끝났어. 아버지 짐 좀 싸서 내보내드려. 네, 엄마. 지금 바로 갈게요. 상우가 도착한 후 도균의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50년을 함께 산 흔적들이 하나씩 사라져 갔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나가셔야 해요. 엄마가 결심한 일이니까 번복하지 않으실 거예요. 상우도 아버지의 행동에 실망한 것 같았어요. 어머니 편을 드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도균과 말순이 짐을 들고 집을 나서는 순간 정숙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도균 씨,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법정에서 만나요. 문이 닫히는 순간 정숙은 처음으로 홀가분함을 느꼈어요. 50년간 참아왔던 모든 것이 이제 끝났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숙의 본격적인 법적 대응이 시작되었어요. 변호사와 함께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카드사에서도 부정 사용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고 경찰에서는 말순의 신분 사칭과 보험금 부정 청구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어요. 며칠 후 정숙은 법원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도균이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럼 강제 집행을 해주세요. 도균 씨 명의의 모든 재산을 압류하고 급여도 압류해 주세요. 정숙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어요. 이제 와서 동정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도균의 모든 재산이 압류되었어요. 통장도 모두 동결되었고 급여의 3분의 1이 매달 압류되기 시작했습니다. 말순도 여러 집에서 보험금을 부정 청구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정숙은 드디어 완벽한 복수를 해낸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남편과 그 상간녀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정숙의 고발이 접수된 후 일주일이 지나자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가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충격적인 소식은 말순의 정체에 관한 것이었어요. 정숙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님, 수사 결과 최말순이라는 여자는 간병인 자격증이 아예 없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허위 신분으로 여러 집에서 간병인 일을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담당 형사가 정숙에게 조사 결과를 설명해 주었어요. 말순의 범죄는 정숙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계획적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지금까지 속인 가정이 몇 군데나 되나요?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7군데입니다. 모두 고령의 환자가 있는 가정이었고 비슷한 수법으로 보험금을 부정 청구했어요. 정숙은 소름이 돋았어요. 자신이 당한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우리 집에 온 것도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말순이 도균 씨와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어요. 어머님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이 기회를 이용해서 간병인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형사의 설명을 들으며 정숙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어요. 도균이 말순을 간병인으로 구했다고 했을 때부터 이미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말순이 어머님 명의로 대출까지 시도했다는 점입니다. 다행히 서류 검토 과정에서 발각되어 실행되지는 않았지만요. 대출이요? 정숙은 깜짝 놀랐어요. 카드 부정 사용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는데 대출까지 시도했다니요. 네, 2천만 원 규모의 신용대출이었습니다. 어머님의 개인정보와 인감도장을 이용해서 시도했던 것 같아요. 정숙은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만약 그 대출이 실행되었다면 자신은 엄청난 빚을 떠안게 되었을 것입니다. 며칠 후 보험사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말순이 정숙의 명의로 간병비를 허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고객님, 최말순이라는 분이 고객님 명의로 간병비를 청구했는데 실제로는 간병인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럼 그 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부정 청구된 금액은 전액 환수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보험 사기로 분류되어 수사기관에 통보될 예정이에요. 정숙은 말순의 범죄가 생각보다 훨씬 광범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단순히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라 계획적인 사기 행각이었던 것입니다. 한편 도균의 상황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어요.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하자 법원에서는 강제 집행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아버지 급여가 압류되었어요. 앞으로 매달 일정 금액이 어머님께 지급될 예정입니다. 상우가 정숙에게 알려주었어요. 하지만 정숙은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50년을 함께 산 사람의 몰락을 지켜보는 것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거든요. 상우야, 내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 잘 모르겠어요. 연락도 안 하고 있고 아마 말순 씨와 함께 있겠죠. 며칠 후 정숙은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말순이 도균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도망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말순이라는 여자가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갔대요.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만 살겠다고 도망간 거죠. 상우의 말에 정숙은 씁쓸한 웃음을 지었어요. 결국 말순에게는 도균도 이용할 수 있는 도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럼 내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있어? 혼자서 고시원에 있다고 해요.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어서. 정숙은 잠시 동요했어요. 50년을 함께 산 사람이 고시원에서 혼자 지내고 있다는 말에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 모든 일은 도균이 자초한 것이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법원에서 1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정숙은 상우와 함께 법정에 출석했어요. 도균도 홀로 법정에 나타났는데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피고인 나도균은 배우자 오정숙과의 혼인 기간 중 제3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원고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총 350만 원의 손해를 끼쳤습니다. 검사의 기소장 낭독이 시작되자 법정의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도균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혼인의 신의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까지 입혔습니다. 판사가 엄중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숙은 그 순간 약간의 죄책감을 느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것은 정당한 법적 절차였으니까요. 피고인 측에서 변론할 내용이 있습니까? 판사의 질문에 도균의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재판장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배상금을 일시불로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분할 변제 계획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판사의 말에 도균의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어요. 월 30만 원씩 10년간 분할 변제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숙은 그 계획서를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10년이면 도균의 나이가 80이 넘게 됩니다. 그때까지 과연 건강하게 일할 수 있을까요? 원고 측에서는 이 변제 계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사가 정숙에게 물었을 때 정숙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정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의 잘못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변제 계획에 동의합니다. 그날 판결이 내려졌어요. 도균은 정숙에게 위자료 3천만 원과 카드 부정 사용 손해배상 35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말수는 사기 및 신분 사칭 혐의로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어요. 법정을 나서면서 정숙은 도균과 마주쳤어요. 도균은 초라한 모습으로 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숙아, 이제 남남이에요.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정숙은 차갑게 말하고 돌아섰어요. 50년의 인연이 완전히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법원 판결이 확정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정숙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균이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이었어요. 상우가 급히 연락을 해왔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쓰러져서 병원에 있어요. 심장마비래요. 정숙은 잠시 동요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미 남남이 된 사이니까 굳이 병문안을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상우야, 내가 알아서 처리해. 나는 갈 생각 없어. 하지만 며칠 후 상우가 다시 찾아왔을 때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엄마, 아버지가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어요. 배상금을 못 갚겠다고. 파산이라고? 정숙은 깜짝 놀랐어요. 도균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네, 병원비도 없고 생활비도 없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파산 선고가 나면 배상금 지급 의무도 없어진다고 해요. 정숙은 화가 났어요. 자신의 잘못으로 벌어진 일인데 파산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니. 이런 비겁한 모습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내가 받을 돈은 어떻게 되는 거니? 법적으로는 받기 어려워질 것 같아요. 파산 선고가 나면 모든 채무가 면제되거든요. 정숙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자신을 배신하고 바람을 피우고도 모자라서 이제는 책임까지 회피하려 한다니.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상우야, 파산 신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을까? 글쎄요. 변호사님께 상담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날 정숙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도균의 파산 신청에 대응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머님, 파산 절차가 진행되면 배상금 회수가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변호사는 정숙에게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도균 씨가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했거나 사기적인 방법으로 파산을 신청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도균 씨가 파산 신청 전에 일부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사기 파산에 해당할 수 있어요. 정말요? 네, 말순이라는 여자와 공모해서 예금을 빼돌린 흔적이 있어요. 파산 신청 직전에 계좌에서 돈을 빼서 다른 곳으로 이전한 것 같습니다. 정숙은 도균의 비겁함에 다시 한번 분노했어요.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사기까지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기 파산 혐의로 고발하겠습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되면 파산 신청이 기각될 수 있어요. 일주일 후 검찰에서 도균의 사기 파산 수사가 시작되었어요.
정숙이 제출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도균과 말순의 재산 은닉 시도가 낱낱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피의자 나도균은 파산 신청 전 한 달 동안 총 5천만 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했으며 이는 명백한 재산 은닉 행위로 판단됩니다. 검사의 발표에 따르면 도균은 말순과 공모해서 자신의 재산을 숨기려 했다고 했어요. 심지어 가족명의 계좌까지 이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 후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졌어요. 도균의 파산 신청은 기각되었고 사기 파산 혐의로 추가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나도균은 사기적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파산을 신청한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법정에 있던 도균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과 손해배상금 350만 원을 즉시 지급하라고 명령합니다. 법원은 도균에게 즉시 변제 명령을 내렸어요. 더 이상 분할 변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후 정숙은 법정 밖에서 도균과 마주쳤어요. 도균은 완전히 지쳐 보였습니다. 정숙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도균이 무릎을 꿇고 사과했지만 정숙은 차갑게 바라보았어요. 나는 한 번도 당신을 떠날 생각 없었어요. 50년을 함께 살면서 한 번도 배신한 적 없었고요. 하지만 당신이 나를 먼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 없이 살아보세요. 정숙의 말에 도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자신이 자초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정숙은 돌아서서 법원을 나섰어요. 뒤에서 도균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강제 집행이 시작되었어요. 도균이 숨겨두었던 재산들이 모두 압류되었고 정숙은 마침내 자신이 받을 돈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났네요. 상우가 말했지만 정숙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승리했지만 완전히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50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씁쓸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정숙은 후회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배신한 사람에게 당당하게 맞서 싸운 것이었으니까요. 이제는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난 지 석 달이 지난 어느 화창한 봄날, 정숙은 오랜만에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40년을 일했던 그곳은 여전히 활기찬 모습이었어요. 예전 동료들이 정숙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정숙이 언니,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소문 다 들었어요. 시장 사람들은 정숙의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동정의 눈빛이었지만 정숙이 당당하게 맞서 싸워서 이긴 이야기를 들은 후에는 존경의 시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언니, 정말 대단해요. 저였으면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맞아요. 남자들은 다 그래서 언니도 참고 사는 줄 알았는데 언니가 제대로 혼내주셨네요. 정숙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자신의 행동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장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떨까요? 정말요? 너무 좋죠. 언니 같은 분이 있어야 시장이 더 활기차죠. 시장 상인들은 모두 환영했어요. 정숙의 성실함과 인품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정숙은 예전에 사용하던 가게 자리를 다시 얻었어요. 이번에는 완전히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돈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벌고, 내가 쓰고, 내가 결정한다. 정숙은 가게 앞에 서서 다짐했어요. 70세의 나이에 새로 시작하는 것이지만 마음만은
20살처럼 젊었습니다. 첫 장사를 시작한 날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러 왔어요. 특히 동네 아주머니들이 정숙의 이야기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숙이 언니, 정말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나셨어요?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하지만 참으면 참을수록 더 당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심했죠. 정숙은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었어요. 많은 여성들이 비슷한 상황에 있으면서도 참고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언니 말이 맞아요. 우리도 너무 참고만 살았네요. 맞아요. 이제는 당당하게 살아야죠. 정숙의 이야기는 시장을 넘어서 동네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숙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달 후 상우가 손자와 함께 가게를 찾아왔어요. 5살 된 손자 민준이는 할머니가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는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디 갔어요? 민준이의 순진한 질문에 정숙은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는 이제 다른 곳에서 살고 있어. 할머니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거든. 할머니가 더 행복해 보여요. 아이의 솔직한 말에 정숙은 웃음이 나왔어요. 정말로 예전보다 훨씬 행복했거든요. 엄마, 우리 딸한테도 엄마처럼 당당하게 살라고 가르칠게요. 상우가 말했을 때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야지. 절대 바보처럼 참지는 말라고 해. 잘못한 사람이 벌 받는 게 당연한 거야.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을 때 정숙은 하루의 매출을 계산해 보았어요. 생각보다 많은 손님들이 찾아주었고 매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내 이름으로, 내 카드로. 정숙은 하루 매출을 자신의 카드로 입금하며 뿌듯해했어요. 모든 것이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이렇게 자유로운 기분을 주는 줄 몰랐습니다. 며칠 후 정숙은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도균이 요양병원에 입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건강이 많이 악화되었다고 했어요. 엄마, 아버지가 많이 아프대요.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상우의 제안에 정숙은 고민했어요. 이미 남남이 된 사이지만 50년을 함께 산 정이 있었거든요. 결국 정숙은 요양병원을 찾아갔어요. 도균은 많이 야위어 있었고 예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해 보였습니다. 정숙아, 와줘서 고마워. 도균이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정숙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냥 마지막 인사하러 온 거예요. 더 이상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정숙아, 나는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어요. 당신이 선택한 길이니까 끝까지 가세요. 정숙은 짧게 말하고 일어섰어요.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면서 정숙은 홀가분함을 느꼈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개월 후 정숙의 가게는 동네에서 유명해졌어요. 신선한 채소와 정직한 장사로 많은 단골 고객들을 확보했습니다. 무엇보다 정숙의 당당한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정숙이 언니 덕분에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남편한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도요. 이제는 절대 참지 않기로 했어요. 정숙은 자신도 모르게 많은 여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정숙은 혼자 집에서 차를 마시며 하루를 돌아보았습니다. 70세에 새로 시작한 인생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만족스러웠어요. 휴대폰 화면에는 오늘의 매출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번 돈이었어요. 이제는 내가 주인공이야. 정숙은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어떤 고객들이 찾아올까요? 모든 것이 기대되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일기장에 한 줄을 적었어요. 70세에 시작한 진짜 내 인생. 이제는 누구에게도 속지 않고 당당하게 내 방식대로 살아간다.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정숙의 새로운 인생도 그 별들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구의 그늘에 가려진 삶이 아니라 온전히 자신만의 빛을 발하는 삶이었어요. 정숙은 내일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서 시장으로 갈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말이에요. 오늘 사연 재미있으셨나요? 당신의 마음에 남는 이야기. 내일 아침에도 다시 찾아옵니다. 아침극장.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